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주최하는 집필 강연 사업이죠. 그거에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순서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정준영 선생님을 모시고 경성제대 교수 시카타 히로시와 식민지 경제학의 존재 방식이라는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라는 글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고요. 전공은 역사사회학, 사회이론, 사상사, 그 중에서도 이제 지식사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학에 좋은 자극을 주고 계신데요. 최근의 저서로는 작년 2022년에 내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연구,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선생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오랫동안 이끌으셨던 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식민지의 사립전문학교, 한국대학의 또 하나의 기원,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정준영입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 굉장히 크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인문학연구원에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발표의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카타 히로시라는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어떤 식의 경제적인 경제사상 혹은 경제학 이론들을 개진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본다면 식민지 시기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이 연구의 실질적인 촉발점이었습니다. 최근에 대학원 강의도 비슷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지적인 기획으로 등장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과정이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그 이전까지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투명한 렌즈처럼 생각했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 지식체계 자체를 좀 더 불투명하게 바라보고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를 객관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전제 배후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제국주의적 관점일까요? 식민지에 대한 어떤 배제랄까요? 하는 지점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이건 제가 지금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회학계에서 일괄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포스트 콜로니얼 소셜 티어리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 이론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국적 토대에 관련된 논의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맥락하고 관련돼서도 과연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혹은 조선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가, 그 가능성 관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사실은 시카타 히로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의 기본적인 어떤 구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구상들이 충분히 잘 구현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카타 히로시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살이라고 할까요? 거죽이라고 할까요? 약간 몇 가지 뼈대 정도를 조금 검토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카타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카타 히로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들어가면서의 문제제기인데요. 사실 아마도 시카타 히로시라는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식민지 사학자 혹은 식민사학자로서 시카타 히로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카타 히로시 이야기하면 시카타 히로시가 쓴 논문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시카타 히로시의 논문이 한글로 번역된 게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고 그저 이제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식민사학자로 쭉 거론되는 일본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시카타 히로시가 보통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시카타 히로시 이야기하면은 가장 쉽게 붙어서 나오는 라벨링이 정체성 이론,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정체되었다고 할 때 그 정체성 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식민사학자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조금 인용해 놨습니다만은 그 전형적인 논리들은 이 예전에 1987년에 정체성 이론 비판이라는 글을 쓰였던 그 시민 강자의 글이죠. 강진석 선생님의 글 같은 경우에서 가장 잘 나오는데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서구적인 정체성 이론을 도입하여 자기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의 발달한 가망이 없는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진출, 식민지 건설을 강행해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진보 발전을 도모해 주는 것은 근린 선진국가의 일본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외친 최초의 관학자는 후쿠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쿠다의 식민지 진출의 미화론, 정체론은 상상회로 큰 영향을 던져 일본의 관학자는 물론이요, 한국인 학자들 중에서도 그의 학문적 공예에 오염된 이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나는 정체성 이론의 대표적인 인물인 후쿠다와 시가타 두 학자를 그들 나름대로의 한국 사회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 이론의 결을 구사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허구의 맹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타 히로시들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냥 그냥 정체성을 주장했던 이데올로그라고만 이야기가 되면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가 않겠죠.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실은 실증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사가로서의 시카타라는 사람은 실은 지금의 한국학, 근대적인 의미에서 한국학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특히나 조선 후기 사회사 연구에 있어서는 일종의 개척자의 역할들을 해왔었고, 그가 여전히 개발했고 발굴했고 그다음에 틀을 잡았던 그 기본 프레임들이 지금까지도 일정한 부분들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뭐 손병근 선생님의 이런 인용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식민지 사학자로서 시카타 히로시만큼 그의 연구가 후대 전공 분야 연구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뭐 예컨대 조선 후기 신분 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는 1930, 40년대 시카타 히로시의 호적대장 연구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의 호적 연구는 사료 해석에서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긴 하지만 분석 방법에서는 대부분 그가 제기했던 방법론을 바탕을 두고 그것을 변형 발전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프레임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축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장했던 식민사학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전히 지금의 어떤 한국의 사회경제사라고 하는 부분들의 역사적 연구에 토대들을 만들어 놓는 데 있어서 배제하기가 어려운 존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들어가면 이 정체성론의 악명의 그 이면까지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카타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은 1951년, 52년에 텔리 대학에서 나왔었던 조선학보에 이 시카타 히로시가 고래 조선사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라고 하는 논문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야말로 사실은 시카타 히로시의 정체성론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글인데 이 글은 사실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희귀학회에서 시카타가 들어왔을 때 사실상 자료를 거의 대부분 못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일본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써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마에카키라 그러죠. 우리로 치면은 뭔가 글에 대한 어떤 감상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제 마에카키라고 써놨냐면 이게 우리는 오랫동안 조선을 살았고 조선을 사랑했으며 조선의 장래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것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이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국적은 이 역사상 획기적인 시기에 새로운 운명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다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독립국 조선의 건전한 발전을 두 눈 부릅뜨고 기대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마에카키를 써놓고 그 뒤에 쓴 논문이 그 악명 높은 조선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 둘 사이의 간극, 이 마에카키와 이 논문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논문점의 출발점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일본인 경제학자,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딜레마라고 할까요? 모순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방 말씀드렸던 걸 약간 글로 바꾸자면 경성제대 교수로 있을 당시로부터 식민 권력과 결부된 일을 가급적 자제했으며 오히려 경제학 동료들과 더불어 늘 권력의 감시의 대상이 되곤 했던 그가 오늘날과 같은 혁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신조선 건설의 역할을 떠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조선 건설을 떠맡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제자들이고 동료들이었죠. 조선인 제자들 동료들이었죠. 이조 사회가 얼마나 정체되었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한 글을 써보낸다는 이 사항은 정체성론이라는 것이 식민사학에 완전히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을 여지를 환기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그의 이러한 태도에서 다른 식민사가들과는 무언가 다른 그리고 어긋나는 역사인식의 차이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민족을 서사의 단위로 하는 역사학하고는 좀 다른 사회과학적 접근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보이기 또 하는데요. 이것은 시카타가 정통적인 역사학자리라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역사적 주체로부터의 민족이라는 주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 역사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접근하는 오히려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좁은 틈새는 아니었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이런 시점에서 약간 흐리게 보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오늘의 발표는 시카타 히로시라는 인물 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시카타 히로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선에서 했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로서의 조선과 조선경제연구소 그리고 식민지 자본주의의 성립 사정에 대한 초기 논의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역사로의 후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카타 히로시의 후기 중후기의 사회사로의 전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약간은 좀 가설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걸로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카타 히로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아마 대부분 홍종구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이번 참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 시카타 히로시라는 분은 1900년생입니다. 1900년생이고 1973년에 돌아가셨는데 1900년이면은 경성제대의 조교수로 1926년에 조교수로 임용이 됐고 1930년에 경성제대 교수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6, 7의 조교수가 됐고 30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초대 강좌 교수가 73명인데 그 중에 나이로는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강좌 교수가 됐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사실은 경제학 1강좌 교수로 내정됐던 양반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조교수로 일단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성제대 경제학 관련된 학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성제대에서 사람 뽑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초대에는 어차피 총장이 모든 교수들을 기본적으로 리크루트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 때나 가서 리크루트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체적으로 핫도리 우노키치라고 하는 초대 총장이 동경제대의 유력 교수들한테 문의를 해서 그의 제자들을 받아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했고 그 유력한 제자들이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다시 추천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로 인선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 맥락에서 보면 시카타 히로시 같은 경우에도 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경성제대의 경제학 쪽 관련된 멤버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년 효고현 고베에서 출생했고요. 17년에 고베 제1중학교, 20년에 교토 제3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실은 고베 제1중학교, 교토 제3고등학교는 이 고베라고 하는 도시까지 포함해서 스스키타 학교하고 완전히 같은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스스키타 학교 같은 경우에 경성제대 동료인데 실질적으로 고향 후배라서 중학교부터도 다 후배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1중, 제3고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간사이 계열에서도 수재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 걸로도 상당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3년에 동경제대 경제학부 경제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 조수를 잠깐 맡다가 1924년에 경성고등상업학교 강사 자격으로 총독부 제외연구원으로 2년간 영국, 독일, 미국을
유학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성제대 교수가 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경성제대 교수가 되기 전에 직전 직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직전 직업을 하면 이제 시카타 히로시는 경성 고등상업학교 강사가 직전 직업이 되는데 사실은 경성 고등상업학교 강사는 총독부 제외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924년 시점에서 경성제대 교수로 내정이 됐고, 근데 문부성 제외 연구원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제외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에 관할 소속 직원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조선총독부의 특정한 학교의 교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발령을 하고 발령을 하자마자 이제 외국으로 2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보내는 이런 식의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뭐 이 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느냐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직전 직업 경력 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건너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 26년 조교수가 되었고 30년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3년에 조선총독부 물가위원회 임시위원, 44년에 평의원, 그리고 45년에 패전까지 경성제대 교수로 계속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참 밋밋한 경력인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놀라운 건 이 밋밋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도급 인물이 같으면 사실은 조선총독부, 경성제대 교수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학교하고 국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케이스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관료의 일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경성제국대학 교수라고 하면 이러저러한 맥락에서 보면 총독부에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연루되기 마련인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력이 떨어지냐면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945년 이후에 일본에 돌아가서는 오히려 이란협회나 뭐 이렇게 한일 교류에 관련된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에 나고야 대학, 아이치 대학이라고 하는데 교수로 있고 나고야 대학 교수, 기부대학은 학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지금 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 행정에 관련된 일들을 꽤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게 오히려 되게 독특한 분이라는 생각들도 조금 합니다. 어쨌든 간에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47년에 아이치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 아이치 대학이라는 데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치 대학이 원래 식민지 시기에는 동아동문서원대학이라고 중국 상해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상해에 있으면서도 일본인들이 상해에 설립해서 일본의 대학령의 적용을 받으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친일적 중국 지식인들을 양성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문화적 교류와 학술적 교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학교였었는데 이 학교가 희귀하게 되거나 인양되고 나서 일본에 와서 아이치 지역의 대학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경성제대 교수, 대북제대 교수, 아이치 대학 교수, 동아동문서원대학 교수, 즉 식민지에 있었던 교수 출신들이 잔뜩 몰려와서 이 자리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치 대학에 꽤 있다가 아이치 대학 교수로 있다가 48년에 나고야 제국대학이죠. 그 당시에 법문학부를 만들 때 이 경성제대 교수 출신들이 법문학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카타 같은 경우에도 나고야 대학교 법문학부의 창설위원이 됐고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60년까지 해서 정년을 마친 뒤에 기부대학의 학장, 아이치 현립대학의 학장들을 맡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력도 상당히 심플한데 논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다른 경성제대 교수들에 비해서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요한 논문들은 경성제대 법문학회 혹은 법학회 잡지, 우리로 치면은 그 대학 기호, 지금 인문학연구원 잡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잡지가 기본적으로 주요한 논문의 발표지였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기록했던 것이 이제 법문학회 논집에 주로 실렸던 글인데요. 시장을 통해 본 조선의 경제라든가 조선에 있어서 근대 자본주의 성립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2조 인구에 관한 연구라든가 2조 인구에 관한 2조 인구에 관한 신분 계급 및
뭐 관찰, 뭐 그다음에 2조의 도시 농촌에 관한 일고찰, 뭐 이런 것들이 파란색으로 기록됐던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시가타 히로시의 메인 저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논문이라고 하지만 한 논문이 한 200페이지씩 되니까 250페이지 뭐 이 정도 되니까 이거 뭐 거의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거의 책에 가까운 논의들을 2, 3년에 한 텀씩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쌍별로 표시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경제연구소에서 했던 작업들인데, 기존의 어떤 일종의 경제표들을 정리해 나온 거죠. 경제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작업들. 전통시대의 경제 데이터들을 조선통계총람이나 혹은 만기요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번역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급 만주, 동양 이런 조선지방행정 같은 잡지에 시사적인 글을 몇 개 쓰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예, 제가 이제 이걸 좀 나눈 건데 1929년부터 33년, 35년 사이에는 대체적으로는 근대 초기에 한국에서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일선만 블록이라고 하는 당대 경제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이 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7년으로 넘어가면은 예,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던 건 자료 정리는 그대로인데 37년 이후의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회사적인 논문들로 쭉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조 인구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말하면 규장각에서 대구 장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호적의 발견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이루어졌었고요. 43년 시점에 가면은 향약이라고 하는, 그리고 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 조직에 준하는 의미의 사회 조직에 대한 연구들이 1년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튀는 논문이 이제 문교의 조선에 쓴 이 전력으로서의 인구라고 하는 논문. 이게 뭐 44년 12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을 때 쓴 글 정도가 튀는데,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아카데믹한 프레임들 속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악명 높은 51년, 52년 논문하고, 그 뒤에 51년하고 그 다음에 61년에 조선학보나 이런 데서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쓰고 말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에는 이제 칼럼들을 쓰고 맙니다. 왜냐면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서양 경제사를 가르치는 데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당시에 특히나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오웬이나 뭐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사후에 이제 나머지 핵심적인 아까 전에 파란색으로 했던 글들은 사회경제사 연구에 수록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력하고 그 다음에 저서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성제국대학을 벗어나지 않는 학문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멋을 많이 부린 표현인데, 이게 이제 조선경제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취지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명령론, 그 다음에 히스테리컬한 독단론, 그 다음에 센티멘탈한 희망론을 극격하게 배격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은 시카타 본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배우 활동을 했던 동료 연구자들하고도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실 시카타 히로시가 경성제대에 처음 건너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접근을 했던 연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생각하면 경제사상사나 경제사 정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자료나 한문 자료 같은 것들을 거의 전통시대 자료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시카타 히로시의 이력은 토착화된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이력들, 그러니까 그냥 일본의 이론들을 뭐 식민지에 교육을 시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선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공부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식민지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게 되는, 식민지 토착화가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식민지 토착화됐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없어져 버린
측면이 된 겁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식민지 연구자였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져 버린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카타 히로시 저작에서 보이는 미묘한 단절선과 구분선들입니다. 특히나 35년하고 37년 사이에 조선 사회사 혹은 조선 사회 경제사로의 전환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1937년 논문에 소와 9년 말 일에 계속되었던 그 이조 호적에 관한 연구라고 자기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규장각에서의 자료의 발견이라고 하는 우연적 요소가 그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초기에 시카타 히로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적 연구 관심들, 한국에서 혹은 식민지 조선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식돼서 구축되어지는가라고 하는 퀘스천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35년하고 37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구한말 이 시기, 개항 이후의 사항들을 계속 천착했던 걸 갑자기 훅 뛰어넘어서 조선 후기로 확 넘어가는 그 시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하나의 그러니까 개별적인 역사적 연구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나 호적사나 신분사에 있어서 일거의 중요한 틀을 갖추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카타 히로시 스스로의 이론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뭐랄까요? 아무튼 원래 자기가 원하는 걸 오히려 좌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조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경성제대에 와서 시카타 히로시가 뭘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시카타 히로시가 경성제대에 오기 전에 경제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향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일단 그 지점에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 신당 별로 이야기를 한 게 없어서 자료가 별로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언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31년에 나와 있는 시카타에 대한 당대 인물편입니다. 성대 조다이 교주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그 성대 교수 이야기라고 하는 시리즈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교수에 대한 당대의 품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카타 히로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가와가미 하지메 박사가 교토대학에서 경제학 당장을 담임했을 무렵 졸업생이 연구실에 남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을 꺼내면 언제나처럼 반복해서 하는 질문이 있었다. 자네 집은 아무 말 안 해도 매월 200엔 정도는 송금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역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도 이미 체득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다. 같은 경제학이라도 시카타 씨는 카와카미 박사와는 바탕이 다르다. 교토대 야마자키 가쿠지로 교수의 문화라고 들었기 때문에 우선 그 방면의 걱정은 없다. 더욱 걱정이 없는 것은 집안이 간사이 재계의 부호이기 때문에 카와카미 박사가 했던 것 같은 매월 200엔 따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종종 대학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출납계가 탄식을 하고 한다. 이번 달은 시카타 씨가 봉급을 받으러 오지 않아서 회계 정리가 안 돼서 곤란하다고. 이제 대학 내에는 조선경제연구소가 있다. 시카타 씨는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람. 머지않아 성대에 조선경제연구소가 있다라고 말해질 날이 오기를 빌어 맞지 않는다. 작년에 발표했던 조선시장에 관련된 개통적인 논문, 이건 아마 29년에 간행된 시장을 통해서 본 조선의 경제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대학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작업으로 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에피소드, 여름 중에 제일 더웠던 와중에 부인이 조선 내 시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 자료의 일부분을 모았다고 한다.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부부 동반에 선두에 서는 것이 이 사람. 있고 약한 사람들이 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 시카타나이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 사람이 학자가 되는 요건은 돈과 건강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인 것 같다. 물론 시카타 씨는 돈 걱정 없음. 여름방학 중에 매일같이 대학 연구실에서 낑낑대는 걸 보면 확실히 근성도 있다. 여기에 신체 괜찮고 오래 살 수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다. 양생이 제일. 뭔가 이게 굉장히 시카타하고 상관없이 뭔가 이게 교훈이 되는 글 같아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물편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굉장히 부유했던 가정 환경의 배경들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고배, 간사이, 그 다음에 대학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중산층들의 엘리트의 네트워크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보다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여기서 제가 관심을 두었던 거는 스승 야마자키 가쿠치로라는 사람이 여기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마자키는 당시에 도쿄 제국대학 경제학부 창설의 공신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의 경제학과가 법학부로부터 분리되었던 게 1919년입니다. 19년부터 제도적으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컨대 히토츠바시처럼 상업학이 아니라, 혹은 동경대처럼 국가학이 아니라 경제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율적 영역이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아카데미 경제학의 구축 과정에서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마자키였고요. 더더구나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은 일본 전체 경제학계, 특히나 관립대학계의 대장로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정책학파의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카타가 26살에 경성제대 조교수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시카타 히로시가 경제학자로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야마자키 가쿠지로와 사회경제학파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텍스트가 그나마 있습니다. 1933년에 발표됐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이라고는 시카타가 쓴 강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총독부 사회사업 강습회에서 됐던 강연록인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당시 시기에 33년 시점에서 정리됐던 사회정책학 문제로서의 그다음 사회문제론, 사회정책론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된 교과서적인 정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내용은 다 그냥 뭐 교과서라서 재미는 없는데, 이 강연에서는 이 스카트가 별로 자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나마 자기가 그 당시에 일본 사회정책학회를 주도했던 스승 야마자키와 가나이 노보루의 수업을 들었는데, 특히나 가나이의 사회정책 강의를 들었는데, 그에 따르면 가나이는 강의 시간에 일본 사회정책학회 취지서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사회계량주의에 입각해서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아울러 반대하는 동시에 현재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반대하지 않은 한에서 자본주의화와 산업화에 의해서 야기된 여러 문제, 특히나 노동자 문제를 사회문제로 포착한 후 이를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가의 제안에서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협조적 노선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성향들 때문에 사실은 시카타 히로시에 관련돼서도 몇몇 연구자들은 일본 사회정책학파의 방법과 이 내용들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의 스승 야마자키와 가나이는 일본 사회정책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정책학파는 1920년대 이전 일본 사회과학계의 가장 주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류적인 흐름은 하나의 학파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이 분과학문으로 본격화되기 이전에 훨씬 더 좀 더 통합된 형태로 미분화된 형태의 하나의 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정책학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일본적 수용으로 보통 이야기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이 사회정책학회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사회정책학회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들어온 것이고,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학회를 간단하게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사회정책학파 혹은 사회정책학회 등장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회과학계에서 이 사회문제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1910년대, 20년대만 하더라도 실은 유럽의 이론들을 수입해 와서 학습하는 데 급급했는데,
이게 191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 사회정책학회라고 하는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실제로 일본 사회 자체를 실태적으로 문제로 포착하고 실태적으로 분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약간 독일적 맥락이긴 하지만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 두 흐름 모두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원시하면서 양자를 극복하면서 사회 개량주의라고 하는 프레임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건 당시에 국가주도적인 어떤 관학 아카데미즘, 제국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수용하기 쉬운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조금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영미 프랑스의 학문 흐름들이 사학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탄압받으면서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식 국가학이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독일식 그 경제학이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이게 독일외 학문적 흐름하고 영미 프랑스류 학문적 흐름이 제국대학과 비제국대학의 흐름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이 사실은 사회정책학과는 그 맥락에서의 한 분기점들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회정책학과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또 기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체제 전복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막스주의하고 좀 달라지는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시카타 히로시는 일본 사회정책학과에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수일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사회정책학과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자의 동조적이었지만 스스로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백남원에 대해서는 반사회주의 관점에서 비판했으며, 반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주의에 투영했기 때문에, 이수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사회정책학파의 이념과 방법론을 가장 충실하게 적용한 인물이 시카타 히로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확실히 그런 측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약간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당시에 일본 사회정책학회는 1923년의 시점에서는 이미 해산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사회정책학파가 학파로서 계승됐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제도적 형태로서 경제학이 제도적 형태,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이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이란 걸 매개로 해서 아카데미즘하고 국가가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들을 지칭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들을 넘어서게 되면 사회정책학파라기보다는 더 이상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역사학파 경제학, 국민경제학파 쪽으로 쭉 실증적 연구를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정책학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마르크스 경제학,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 이런 식의 분파 중에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학회를 학술제도사와 지식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일본의 사회과학이 자율적인 학술적 장으로 자리 잡기 이전 일본의 주류 경제학계의 미분화된 제도적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의 경제학이 제도화된 형태를 약간 역사적 분기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분기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가학회라는 것에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이 국가학회의 등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와세다 대학이 등장하는 시점하고 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초기에 영미류의 정치경제학이 도입이 되고 자유주의 사상이 도입이 됐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범보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의 그 당시에 주류 지배 계층들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밀어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관방학류의 학문적인 프레임들을 관학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국가학회, 제국대학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밀려났던 그룹들이 사실은
와세다나 뭐 게이오 같은 사립대학의 어떤 학풍들을 구성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메이지 대학이나 하는 법률 계통, 그러니까 독일식 법률이 아닌 영국식 법률, 프랑스식 법률, 뭐 미국식 법률 하는 이런 법률계 학교들에 의해서 그 사립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일본의 사립 대학들의 전통이 됐는데, 바로 국가학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국가학회를 통해서 사실은 학문과 행정이 결합되어지는 양상들. 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합이 이후에 가면은 정치학과 법률학의 분리로 나타났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면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 사회정책학회가 됩니다. 이 사회정책과 국가학회의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관방학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에 유용한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학문이 딱 다루어졌다면, 사회정책학회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에 접근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정책에 입안이 되어지는 학문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 대학 경제학부가 분리된 이후로 가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하고는 훨씬 더 분리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카데믹 경제학의 출현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기점으로 보면 일본의 사회정책학회는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사회정책학계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 경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서의 경제학과 사회정책의 제시로서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이한 상이 뒤섞여 있기도 하고 분화되지도 않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들은 1920년대로 오면 올수록 더 심각해졌고요. 특히나 체계적 분석으로서의 경제학, 자율적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주장하는 쪽들은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들에 가깝게 되게 되면서, 사실은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의 분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카데미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아주 이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카데미즘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대학의 중심적인 프레임들을 일단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고 나중에 패전 이후에 다시 복구될 때도 그 부분이 주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주류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마르크스주의가 80년대까지 계속 유지되는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아카데미즘의 제도화라고 하는, 대학에서 제도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분석의 과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정책학계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복잡성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사회정책학계는 가와카미나 오우치나 모리토 같은 당대 사회주의 운동가 경제학자들도 이 사회정책학계에 공존하고 있었고, 이후에 분열되었었고요. 1920년대 되면 이제 사회정책학계는 사실상 해산이 되고 공중분해가 되게 되는데, 이 공중분해의 상태는 실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부상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야마자키나 이쪽 그 주류 그 사회정책학계의 주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후에는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심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일본의 역사파 경제학의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시카타를 사회정책학파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갔다고 보여야 되고, 실제로 그 이후에 훨씬 더 실증적인 역사 분석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봐서도 일본의 역사학파 경제학의 흐름들 속에 위치짓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이 글에서도 시카타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정책에 대한 관점은 그 이전에 그의 스승이 가지고 있던 관점의 전형적인 측면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인용했던 거니 그런 부분인데요. 사회정책은 옛날 같은 입장에 머물러도 좋을까요? 종래처럼 수성공사를 사회정책의 본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개축공사에 나서야 된다. 사회적 폐해의 근본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급 대립의 폐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에 대한 하나의 이상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의 수립은 모든 국민 전 구성에 가능한 행복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개량이나 개선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바꾸는 것의 핵심은 경제 문제, 계급 문제라고 하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막스주의자는 아니지만 막스주의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 연구들하고 상당히 결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타는 이 이상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개별적인 행복 추구에 그치지 않으며 특히나 경제적 조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은 인격이나 인간성의 완성과 같이 보편적이어야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도덕적인 존재로서 국가를 요청합니다. 국가의 목표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 혹은 사회정책이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목표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카타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정책학자, 전통적인 의미의 고전적인 사회정책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스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점에서 보면 약간 이상주의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미묘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관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1920년대의 사회정책학파가 사라졌다고 해도 이것이 일본 사회과학에 남긴 영향은 적지 않았었고요. 특히나 경성제대의 시카타 히로시 그리고 그의 조선경제연구소에 남겼던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꽤 컸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정책학파가 남겼던 문제는 첫 번째는 중심적 의제로 사회적 문제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중심이다. 사회과학의 핵심은. 그리고 그것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제학, 해결 수단으로서의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이 사회문제, 경제학, 국가정책이라는 삼각형의 틀로서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관점들은 확실히 사회정책학파의 프레임 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사회정책학파의 유산 혹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우호와 협조의 노선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현상의 파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정책학회 혹은 학파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사회조사의 전통이나 통계분석의 본격적 도입들도 이 지점에서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사실은 사회정책학 조선경제연구소에서도 그대로 연구소의 지지에도 반영이 됩니다. 문제로서의 조선을 포착하기 위해서 경제현상으로서의 조선의 자본주의를 분석의 목표로 설정하고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을 추적하여 엄밀하게 관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시카타 히로시와 그의 동료들이 조선 경제연구소를 만들었을 때의 세팅이었기 때문에 위에 이 세 가지의 측면들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스주의 경제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까지 포함하면 일본 사회정책학회의 식민적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성제대 경제학 그룹들은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경제학자들이 결집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카타 히로시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 경성제대 법문학부 경제계열의 인적 구성들은 다음과 같은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충 강자는 경제학 계열 강자는 4개 강자였습니다. 강자가 4개였다는 것은 교수 TO가 4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자가 이 수업하는 이런 강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의 제국대학의 강자 제도는 저희들 이야기하는 학과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학과에 교수 TO가 있듯이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분담 구조가 있듯이 제국대학에서는 학과가 아니라 학과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경성제대 학과가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이렇게 있잖아요. 문사철. 그거는 예컨대 범주 구분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의 디스플린이 하나의 대학 조직 제도가 되는 그런 의미의 아카데믹 디파트먼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은 오히려 학과가 아니라 그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이 체험 시스템이라고 하는 강좌 제도가 사실은 기본적인 대학의 구성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교수 TO가 지금 사실은 경제학 제1강좌, 제2강좌, 그다음에 재정학 강좌, 통계학 강좌에서 4개. 그러니까 경성제대의 경제학의 정교수 TO가 4개, 그다음에 조교수 TO가 2개. 이렇게 해서 6개. 세팅들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시카타 히로시가 1강자 교수로서 26년까지부터 45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강좌에는 야마다, 그 다음에 스즈키, 그 다음에 재정학 강좌는 뭐 여러분들 사회 운동사 하면 잘 아시는 미야케가 여기 있었고요. 오다, 그 다음에 오우치,
그다음에 모리아도 여기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구성들입니다.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일본 본토에서도 대단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야마다 같은 경우에는 가와이 에이지로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핵심적인 주제자고, 사실은 원래는 이 야마다 후미오가 제2강자의 조교수로 있다가 교수가 안 되고 동경대 교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실은 원래는 아마도 야마다 후미오가 경성제대의 제2강자 교수로 아마 내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동경대로 튀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빈 자리에 스기다키오가 들어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스기다키오는 사실은 자리가 없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카와이 에이지로의 수제자이고, 카와이가 그 당시에 1940년대 히라가 숙학으로 일본 본토에서 그 학교에서 잘렸을 때 항해해서 같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야마다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경제학자로서 뛰어난 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 주류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는 상당히 유력한 분입니다. 그리고 뭐 미야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이재유 사건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모리아 같은 경우에도 신인의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 모리아에 관련된 논문들도 여러 가지 아시아적 생산 양식 관련된 것들에 대한 논문들도 당대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던 인물. 그리고 정상균이나 그다음에 스기다케오나 오다나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가와카미 하지메 오우치나 그다음에 야나기하라 타다오나 이런 식의 당시에 일본의 본토에서 있었던 제국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자유주의적 성향, 사회주의적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을 개체적으로 인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타 자신은 거기에다가 조선인 제자들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봐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단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노선들을 취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표들인데 너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아서 얘들이 뭘 했느냐?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통계 자료를 긁어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경제연구소가 처음에 아까 했지만 문제로서 조선을 발견하고 뭔가 해결하자, 조선의 자본주의에 대한 해결하자라고 했지만 조선 경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대상을 연구해주는 연구자들의 출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들은 조선의 경제 현상과 관련돼서 통계 데이터화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긁어 모으는 방법들을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계 총랑 같은 것들을 출간하고 만기여름이나 이런 식의 자료들을 긁어 모으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모으는 다음 단계로서 분야별로 세부 연구 주제를 나눠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성과가 조선 경제의 연구 1929년에 나온 것, 그리고 1933년에 나왔던 조선사회경제사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선사회경제사에 대한 책의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1929년에 나왔던 조선경제연구 1, 1933년에 나왔던 조선사회경제연구, 그 다음에 1938년에 나왔던 조선경제연구의 제3, 그러니까 1, 2, 3, 이 세 권이 조선경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경성제대 경제학 계열 교수들이 편집한 그러니까 논총집입니다. 그러니까 경성제대 법문학 논집은 초기에는 논문을 끌어놓은 논총의 형태로 출발하다가 1941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 12책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제 점점 학술제 형태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요 시점의 논찬에서 보면은 요 1호, 2호, 3호라고 하는 요 29년, 33년, 38년의 책들이 그 성과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것은 29년과 33년입니다. 29년하고 33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논자들의 연구들이 시기적으로든 관점적으로든 약간 이렇게 서로 배려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치가 되어 있는 양상들을 보이는데요. 38년부터 되면은 이제 각각 자기 연구 주제들로 분화되어 나가니까 논문들이 제각각으로 바뀌어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까 이야기했지만 29년과 33년에 조선경제연구,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연구들이고, 이 연구에서 최소한 시가타 히로시의 화두는 조선에서 근대 자본주의 성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경제연구라는 책은 이 식민지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의 학계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꽤 큰 관심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게 야나야라 타다오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썼는데 그 서평 자체의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데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실증적 성과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초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선경제연구소의 반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연구자들의 고유한 관심 주제가 생기면서 연구소의 응집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아까 전에 뭐 여기 잘 보이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애매해서 조선사회경제연구소 연구 3권 38년 출간 이후에는 사실상 분해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핵심적인 초기의 이 글들 그 시가타 히로시가 썼던 첫 글들이었던 초기 이 작업이었던 이 시장을 통해 본 조선의 경제, 조선에서의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사정, 이 초기 핵심적인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논문들 초기의 시가타 히로시의 핵심적인 질문의 출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그 과제는 역시 조선의 자본주의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자본주의에 관련된 이 자본주의 형성 관련된 논의들은 당시에 뭐 미야케를 비롯해서 막스주의 성향의 동료 경제학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추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1차적으로는 이 자본주의가 이식될 당시에 조선의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고찰해보자 라는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그 원인을 계보적으로 추적해가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논문들은 지금으로 보면 구한말 시기의 역사적 논문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의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기원을 추적해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계보적인 연구에 해당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타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조선 후기 연구로 진행하는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가타의 계획은 결국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 기본 조건들을 검토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이중 구조를 세밀하게 추적해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 순서는 뒤집어졌어요. 시장을 통해 본 조선의 경제가 29년에 나오고 조선에 있어서 근대 자본주의 성립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33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다음에는 뭐로 나올 거냐면 결국은 한일합방 이후에 식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의 경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앞에 29년 논문하고 33년 논문에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지를 못합니다. 분석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출간된 이 두 논문은 나중에 시가타의 사후에 출간됐던 조선사회 경제사 연구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책에 수록이 됩니다. 사실 이 두 연구는 전후 일본에서 집필된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 조선사회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후의 연구자들은 시가타의 정책 속론을 비판할 때 이 두 개, 시장을 통해서 본 조선의 경제,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사정, 그 다음에 고려 조선사회의 역사적 성격, 이 세 개의 글들을 섞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조선사회 경제사 연구에 대한 서평을 쓴 가지무라 히데키에 따르면 앞에 둘과 뒤의 논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논문이 퇴보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초기 논문에서 시가타의 핵심적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일본의 이식으로서의 근대 자본주의와 자급자족적 거래 시장의 잔존으로서의 시장, 이것이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주장은 정체성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흔히 거론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밑에 인용되고 있는 인용구는 지금도 언급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개항 당시 조선에서는 자본의 축적도 없었고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계급도 없었으며 대규모 생산을 감당할 만한 기계도 기술도 없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하는 사정도 필연하는 조건도 구빈되지 않았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단지 쌀보리의 생산자인 농민, 여가노동에 가까운 수공업과 잉여 생산물, 사치품의 교육자인 상인, 그리고 그를 위해 서서 모든 것을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잉여를 흡수하는 양반 관료들이었다. 자본주의의 생산 조건들과는 대체로 정반대의 요소들 뿐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의 자본주의는 그 출발점에서 또 그 성장 과정에서도 외국의 자본과 외국인의 기술 능력에 의뢰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이 악명 높은 구절에서 유의할 지점은 이 인용구가 사실은 일본의 식민 지배, 그러니까 이게 조선 자본주의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필연적으로 정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가타에 따르면 조선은 외국의 자본과 인력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구의 어떤 자본과 인력조차도 사실은 광산, 전도, 철도, 전기, 개척 등의 이권에만 집중되었을 뿐 상공기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열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 성립의 과정에서 훨씬 더 유치할 수 있었던 청나라하고 일본이 역설적으로 조선에 접근하기가 용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구 자본하고 서부 국가의 자본주의 경쟁에서도 불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전후 과정에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용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조선에서 자본주의 성립 과정의 지도적 지위는 일본이 차지하기 이르렀다. 일본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조선개국의 창시자였다. 일본은 가장 많은 수의 각종 직업 재류민을 보냈다. 또 그 빈약한 자본 축적의 와중에 빈약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한도의 국가적 혹은 사인적 자본을 공급했다. 한 시대를 앞서 그리고 열심히 흡수한 신지식과 신기술은 그들의 왕성한 기업적 정신과 상황에서 이 피폐한 반도의 천지의 새로운 산업적 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단지 조선의 자본주의를 이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로 스스로 그 담당자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넓은 껍질에서 막 깨어난 조선에서 자본력이 결핍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인력도 결핍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조선 경제의 불행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일본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결말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인용구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정체성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도 앞뒤를 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봤을 때 생각할 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까 전에 파란색으로 표현했던 정치 권력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 압축적 표현의 배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은 일본의 이식으로 결말이 난 조선의 자본주의는 경제적 필연보다는 정치적 인의에 의해서 창출됐다는 비판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도사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인 산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선의 자본력과 인력의 부족은 분명히 정체론적인 함의가 다분한 주장이지만 일본의 인위적인 침략을 막아내기 어려웠다란 제한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여지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거의 이 시가타가 글도 어렵고 내용도 너무 난삽하니까 딱 요렇게 핵심적인 구절 몇 개가 계속 반복해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글들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쓰고 있을까를 쭉 그냥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미묘하게 해석할 요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경제를 과거 2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경제의 표층을 살짝 걷어내보면 그 배후엔 여전히 반쯤은 자급자족의 농촌 경제와 그 경제기구인 소박한 시장이 유지되어 대다수의 조선인 경제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외형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보이는 발전도 사실 알고 보면 제조 일본인의 발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일본어로 일본인 학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 문제는 여전히 반쯤은 그러니까 자급자족에 머물고 있는 조선 경제의 낙후성과 정체성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식민지에서 자본주의를 20년이나 추진하고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아직도 식민자의 경제만 머물고 있는 일본 자본주의에 대한 후진성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글이 누구를 향해서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프레임까지를 고려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경성제대 논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학술 공중을 대상으로 한 분석 작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으로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20년 동안 일본이 뭐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지점들에서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정체성론이 있다 없다, 정체성론적인 표현을 한다 안 한다 쪽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췄지 왜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의 논의들로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론 자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국면에서 특정한 정체를 보려 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었는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정체성론의 부정적 효과는 민족이나 국가를 역사적 서사의 주체로 놓는 민족사나 국가사의 문제에서 보면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주체가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경우, 가령 특정한 계급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특정한 타자라고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역사를 쓴다 혹은 글을 쓴다라고 생각했었을 경우, 달리했을 경우 사실은 이 정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뭘까 민족사적인 측면 혹은 국가사적인 측면에서의 그 괴멸적인 어떤 그 효과가 사실은 반감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정체는 그만큼 근대 정책의 시급성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회과학에서 특히나 5, 60년대에 유행했던 근대화 이론에서 전통과 근대 이분법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통과 근대 이분법에서 이 다이코토미에서 전통은 근대를 거기서부터 뽑아낼 수 있는 베이스가 아니에요. 전통과 근대라고 이 이분법의 유형 변수를 했을 때 전통은 부정하거나 극복할 대상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슈타트라고 이야기해요. 60년대 이후에 아이젠슈타트 역사사회학이라고 하는 논의들이 좀 등장하면서 다양한 전통적인 산물들 중에서 어떻게 근대화의 잠재력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60년대 후반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초기의 근대화 이론의 핵심은 전통은 부셔야 될 대상인 거예요. 기준은 밖에 있는 겁니다. 근대라고 하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근대화론자가 전통은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사회를 근대화시켜야 됐다는 열망을 가지는 거하고 이 사회가 정체됐다고 판단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혁명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당면 사회의 정체가 라고 하는 거, 이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분석은 혁명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어떤 집단하고 연대하고 어떤 집단하고 적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 산출의 산물인 것이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체사관의 내용, 즉 사실적 오류를 비판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식민지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경제학자로서 그가 어떤 프레임 속에서 조선 경제를 정퇴했다고 분석했는지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보면 정체를 썼거나 나쁜 놈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 그중에서도 경제사는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는 근대 역사학의 프로젝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고유의 문제 영역 및 문제군이 존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역사학, 역사서술과는 다른 효과를 기획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특히 초기 시카타의 경우에는 정체란 사회 문제의 발견이란 차원에서 개발적으로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들은 사실은 이 오늘 발표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패전 이후의 회고적인 측면에서 조선 역사들을 돌아보는 시카타 히로시와 이 30년대 초반에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식된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시카타 히로시들 사이의 격차나 간극들을 우리가 사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역사로의 후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35년을 전후해서 시카타 히로시가 조선에서 왜 자본주의가 이식되었고
그리고 이 이식 자본주의가 왜 20년이나 지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서 지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외래성, 이식성, 이중성들을 극복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오히려 반대로 턴해서 역사로 뒤로 돌아가 버렸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935년 전후에서 시카타 히로시가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인구, 호적, 향약 연구는 초기 연구의 과제의 딜레마인 이식 자본주의 이중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조선인이 자본주의적 정신을 도덕주의로 대체해가며 자본주의 동력을 지체시켰던 조선사회 특유의 모럴 이코노미의 실체를 밝히는 그런 어떤 설명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훨씬 더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그게 아니라 역사학파 경제학자로서 경제제도의 역사적인 변천, 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 선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파 경제학자로서 시카타가 현재 정체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로서 경제단체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국민경제학파 혹은 역사파 경제학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제단체가 경제적 역할을 하는 경제단체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찾아 나아가는 방법을 택했고 그 경제단체가 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이끌어가는 어떤 제도적 절정체가 되지 못했고 특히나 한국, 조선에서는 특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적인 혹은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독점되어진 어떤 무언가 이상한 문화적인 조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느냐라는 질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경제단체였어야 했던 것들이 제대로 경제적이지 못한 이유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의 연구는 대체로는 경제사가라기보다는 사회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카타 히로시가 향약이나 개를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백남훈이나 조선인 연구자들이 개를 주목했던 거하고 형식적으로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 애초에 추적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시카타 히로시가 제가 보기에 이 개나 향약의 문제를 추적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경제적 행위를 지탱하는 사회제도 혹은 경제제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축되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 그리고 그 경제제도가 다른 정치나 문화로부터 어떻게 분화해서 자율적인 제도로 구축되느냐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될 내용인데 그 후보자 중에 하나가 개와 향약 같은 거였다는 거죠. 돈 모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개 같은 경우 그런 형식들을 보이게 되죠. 구한말에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경제제도,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구축하는 어떤 제도적 토대로서의 무언가 시드를 갖다가 보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경제사가 안 되고 사회사가 돼버린다는 것은 여긴 지지됐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경제사 이전에 경제사가 돼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으로 가면은 진짜 이제는 정체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사실은 이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좀 더 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발표까지 해서 전부 다를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단서로 37년 이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5년 이후에 돌아간 이후의 문제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진짜 정체론의 시작들의 변화들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됐는가, 왜 변화했는가 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4가지 사건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맥락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했지만은 왜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리컬 역사로 넘어가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언급됐지만 경성제대 규장각에서 사회경제사의 자료들을 대거 발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연적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이기도 한 자료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아까 전에도 제가 발표할 때 미묘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조 호적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해가 미학계 사건이 경성제대에 몰아쳐서 이 사실은 미학계 사건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재유 사건으로 유명하고 경성제대 교수가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숨겨줬던 혹은 사회운동가를 숨겨줬던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뭐 그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실은 경성제대 내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 누가 미학계를 데리고 왔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시가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위태로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뭐 박사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그 위에 책을 쓸 때도 그런데 경성제대가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외로 1930년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혹은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에서 권력에 있어서 끊임없이 학술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하튼 미학계 사건의 경우에 어쨌든 미학계 한 사람이 그만두는 형식으로 일단은 일이 매조지가 됐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인사나 대량의 효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경제학 계열의 교수로서 수장을 맡고 있었던 미학계 시가타 가지고 있었던 충격들은 굉장히 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가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가타가 데리고 왔던 조선경제연구소, 그러니까 경성제대 경제학자 그룹들 자체가 사실은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실은 위기 상황들에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스승들이 거의 대부분 아까 전에 언급했던 가와카미부터 시작해서 오우치, 그 다음에 카와이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본토 학계 스승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 식민지의 관료 교수라고 하는 포지셔닝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놓고 막스주의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193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연구 관심들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 관심의 전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국제적인 방향으로의 전환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자기 연구의 심화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의 변화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시카타 스스로의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시카타 히로시 같은 경우에 사회정책학파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하고 하지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인 의미의 국가의 존재를 강조하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들, 이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아까 전에 사회정책학 논문들 강연록에서 제가 잠깐 인용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은 이 문제가 1945년 말 전쟁에 밀리는 지점들로 가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와중에 인구를 이야기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맥락에서 보면 국가의 도덕적 역할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한때는, 그러니까 국가는 해소를 위해서 국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도덕적 역할을 가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전력으로서의 인구,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국가주의로부터 투항하는 일련의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더 이야기들이 더 많고 그걸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수박 겉핥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는, 사실은 뭐 그 경성제대 일본인 경제학들이 가지고 있던 긴장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오늘 발표 이야기들로 충분히 아마 느껴지셨을 거고,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불식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저 경성제대가 그 당시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식민 통치를 위해서 혹은 식민지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 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모두가 그냥 일반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고, 그 안에 내적 모순들이 굉장히 가득했었고, 그 안에서의 긴장감들 속에서 사실은 조선인들의 어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지식인들도 그 시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찰력 있는 혹은 분석적인 이야기들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그 경성제대나 이런 기관들이 식민지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은 선에서도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사실은 식민지 경제학의 불가능성 혹은 식민지 사회과학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아마 이번 학기에 저도 뭐 다른 학기에 다른 수업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과학이라는 기획 자체가, 사회과학이 사회를 아주 뉴트럴하고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지적 기획은 근대 사회,
즉 모더니티의 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사회과학이 그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 그 모더니티의 기획하고 근대 사회과학의 기획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식민지로 건너오게 되면, 특히나 콜로나이저의 그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식민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그 식민지의 사회과학은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사회를 근대 사회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만약에 식민지 사회가 아직도 근대 사회가 아니고 문명적 과제로서 식민 권력에서 여전히 근대화가 진행돼야 될 사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애초에 식민지에서 사회과학은 사실은 그 역할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식민사회에서 근대성이 선언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에서 관학과 아카데미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경성제대 일본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가령 경성제대에 사회학 강좌가 있었고, 그 사회학 강좌에 아키바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키바 다카시는 뭐 퇴임하신 정경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금은 사회학보다는 인류학적인 어떤 연구에 어떤 토대를 닦은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인류학적인 작업들 혹은 민속학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아키바 다카시가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부터 인류학에 관심이 많아서 식민지에 와서 인류학을 했다, 민속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일본인 연구자로서 식민지는 근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대 사회가 아닌 곳에 근대 학문으로서 사회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가 프리즈해서 멈춰져 있는 어떤 지점의 흔적을 보여주는, 현재의 흔적을 보여주는 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카타 히로시가 후기에 보여주는 예컨대 향약이나 개 연구나 인구 연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사 연구자가 어느 순간에 보면 경제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제도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라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제의 문제인데 아직 여기는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예요. 오히려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잡한 것으로서의 사회라고 하는 문제를 여전히 다룬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식민지 사회의 근대성을 선언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는 근본적인 제약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너무 이렇게 몇 가지 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맥락에서 예컨대 식민지나 혹은 사회과학에서 식민성과 제국성을 다시 조금 끌어올려서 부활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생각해 볼 것인가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 시카타 히로시를 끌고 나가면서 향후에 계속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